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오늘은 오디오 클립에 청취자 여러분은 못 부르게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같이 못하고 있어갖고, 아직 그 기술이 저희가 아직 다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그 유튜브 중심으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어제 아들 일은 잘 봤습니다. 화려하더군요. 춤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추나 싶어. 우리 한번 추면은, 심박 그 최고치 찍으면서 바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춤을 앉았다 일어났다 아주 힘들게 춤을 추더라고요. 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서도 다시 느낍니다. 세상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증시 요약. 냉탕과 온탕 사이에서 느끼는 어지러움. 네. 긴축과 완화에서 느끼는 어지러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수 이런 것들은 설명 안 드리고 갈게요.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빠졌어요. 그동안에는 다우나 S&P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전면적으로 당했습니다. 다우존스도 1.19% 빠졌고 S&P도 1.69%, 그 다음 나스닥은 2.18%나 빠지면서 하락했고요. 오늘 못 보여드리지만 핀비즈닷컴 열어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11개 업종이 모두 빠졌고 일부 유틸리티나 은행 중에서 소폭 오르거나 이런 주식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도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핵심은 무엇이냐? 내일 발표할 CPI입니다. CPI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8%대의 CPI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CPI라니요. 원래 하반기 가면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이제 하반기 거의 직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8%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어제 봤듯이 중국의 PPI의 하락 각도가 누워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까지도 꽤나 높은,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꽤나 높은다는 거는 전년 대비니까 전년 베이스 이펙트가 있죠. 전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올랐죠. 그러니까 아마 하반기부터 4% 이상이면 그거는 지금 7, 8% 느낌 나는 그런 인플레이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세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고요. 재미난 것은 CPI 8%를 보자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양적 긴축 얘기가 나오자 채권 시장이 화들짝 놀란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고 완전히 피를 토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연준의 심에 좀 압박당하는 듯한 채권 시장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 금리는 묶였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최근에 김일구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년물 금리는 2년 후에 타겟팅 금리에 고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고정되었어요. 오히려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더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수단이 많다라고 말했는데 그동안 정말 수단이 많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면서 채권 시장을 압살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2.79%까지 올랐고요. 지금은 2.776%, 그래서 2019년 1월 1일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년물은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2.507이고요. 세시 기준으로는 2.49%를 찍었습니다. 2.5도 깨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30년물도 올랐죠. 2.80, 그 다음에 5년물은 2.78, 2.79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30년물과 5년물도 다시 벌어지는 스티프닝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는 2년물이 고정되고 장기물이 올라가자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경기 침체 우려는 상당히 낮아졌다. 정말 그게 아니라니까요. 경기가 우선이고 금리는 차후예요. 경기가 우선이고 경기에 먼저 얘기해놓고 금리를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MBS를 포함한 장기물 금리는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 정도 금리면 많이 올랐다. 이제 옆에서 봐도 채권 전용 플레이어가 아닌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이제는 어떤 걸 조금씩 고민하게 되느냐? 리밸런싱 또는 밸런스를 조금 조절하는 거를 고민하는 시기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진입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해서 좀 기간을 넓혀서 좀 긴 시기열로 채권에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좋겠죠. 지금 사는 건 물리지만 괜찮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으니까 앞으로 계속 물려가면서 살 거야. 주식하는 거 그렇게 하듯이
각도기 전법이죠. 사면 물려. 오케이, 물리면 좋아. 막 이러면서 계속 더 사. 그래서 이제 되게 조금 사죠. 처음에 살 때. 어렸을 땐 왕창 샀어요. 한목에 왕창 사서, 물렸어. 비나이다. 정환수 떠놓고 언제 주가가 오를까? 막 이렇게 비나이다. 한 번에 왕창 사놓고 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한 20번 나눠서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주가 떨어지는 걸 기다립니다.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오케이, 내가 받아주마, 더 떨어져라. 막 이러면서 하죠.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가 상당히 개인들한테는 좋은 전법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아주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는 중국 10년물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보다 내려왔습니다. 금리가 띵.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의 채권 매도, 외국인들의 채권 매도와 이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 안 할 수가 없죠? 행동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행동하고 있음이 지표로 발표되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3대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불안감들이 좀 커졌죠. 그러니까 불안감들이 커지고 또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금리 인상이 같이 엮이니까 어떤 자산이 크게 떨어졌냐면 비트 자산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비트 자산이 4만 불이 깨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뭐는 좀 좋아요? 비트 자산한테 자기 자리를 뺏겼던 금값은 좋았습니다. 비트 자산한테 자기의 자리를 뺏겼던 금값은 오히려 소폭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럼 환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는 엔화 심상치 않습니다. 엔화가 지금 125.23이에요. 125.23. 원화는 1235.2이고요. 엔화 약세가 가장 심하고 0.89%나 약세를 나타냈고, 원화나 위안화도 약세를 갖지만 0.4, 0.5% 정도 수준의 약세니까 엔화 약세가 유독 심합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서 달러가 오늘 올랐습니다. 워낙 엔화 약세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유로화는 크게 떨어지지 않은 날이었고요. 장중에 100을 찍었습니다만 100에서는 조금 밀려 내려오는 달러 지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엔화 가치는 2015년 6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7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위안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세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약세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술주 열이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기술주 열이가 계속 나타나고 기술주하고 같이 같이 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만 달러 깨지면서 오랜만에 3만 달러대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니까 대체자산 역할을 상당 부분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받아줬다라고 보여지는데 기술주 하락에 이게 같이 기술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산이잖아요. 기술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기술 자산은 기술주 주가에 연동되는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하락하는데 가장 심하게 노출이 되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약세를 이끄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기술주들의 약세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관찰해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09%나 큰 폭으로 하락됐고요. 엔비디아가 수요 둔화 전망이 나오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넘어갈게요. 베어드의 트리스탄 게라 애널리스트가 GPU 수요가 앞으로 둔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통 채널에서 소비자용 GPU 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엔비디아 고객사들이 GPU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엔비디아 수요 타격은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일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의 포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소비자용 GPU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저게 나오죠? 폰테베키오가 또 나오죠. 그리고 인텔의 기본적 사양에 GPU가 꼽히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설의 사파이어 래피즈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파이어 래피즈는 엄청난 가속기를 붙여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꼽을 수도 있고 다른 거를 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때 과연 뭐를 꼽을까? 인텔이 자기네 GPU 꼽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더 듭니다. 어쨌든 경쟁사들의 출현도 중요한 엔비디아의 뉴스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가 20% 빠졌어요. 지금 주르륵 며칠간 빠지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자, 중국의 셧다운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지금은 95.08인데요. 94달러까지 좀 떨어지는 흐름들 보여줬고, 항상 요즘 반대로 움직였던 유가 관련주들도, 에너지 주식들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내용들 한번 살펴가 보죠. 시카고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 다음 회의의 초점은 어떻게 거기가 뭐냐면, 거기가 중립금리입니다. 중립금리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다음 회의의 초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50bp를 고려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 라고 얘기했고, 오는 12월까지 중립 수준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중립금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중립금리 2.5%인데 2.5% 내외가 중립금리가 되겠죠? 지금 금리가 0.5%잖아요. 그러면 200bp를 올려야 돼요. 2%를 올려야 되는데 6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최소 2번은 50bp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페드워치 쪽에서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많이 올랐어요. 이번 5월 달이죠. 5월 달에 50bp를 인상할 가능성이 이제 82%까지 올랐습니다. 75% 정도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거의 고정사실, 껌딱지로 딱 붙어 있는 사실이 됐고, 이 부분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이제는. 왜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충격을 다 받았어요. 소화 다 시켰습니다. 다이제스트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이제스트가 됐고, 지금 다이제스트가 안 된 부분은 뭐냐? 6월 달에 25bp도 다이제스트가 됐어요. 근데 6월 달에 50bp가 다이제스트가 됐는지 여부는 약간 애매해요. 근데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직 덜 된 거, 소화가 덜 된 게 있어요. 양적 긴축. 이게 소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까지 소화가 되는 과정이 지금부터 4월 중순 어디 블라블라까지 이어지는데, 또 그 시점에 지금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합니다. 오늘 JP모건하고 델타항공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델타항공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이번 소화가 빨리 끝나느냐, 길게 질질 끌 것이냐가 나타나는데요. 기업 실적들마저 꺾여서 떨어지게 된다면 소화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4월 중순에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시간을 조금 더 끌면서 소화하는 기간을 오래 가질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기술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얻어맞았고, 지금 다시 한번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이상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조정은 받은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기술주들이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주들의 실적은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빠질 건 없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약간 비둘기였죠, 이분. 비둘기였는데 이분조차도 연말 기준 한 2.5%까지의 중립금리를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5월 달에 50bp, 6월 달도 50bp를 잡고 연준에서 우리한테 뭔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어떤 커뮤니케이션? 우리 5월 달에 50bp 올릴 뿐만 아니라 6월 달에도 올려야 될 것 같아 라는 걸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그래? 안 되는데?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연회에서 1년, 그리고 찰스 에반스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빨리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얘기 하셨고요. 연준은 인플레 압력 분석과 필요시 정책 대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뉴욕연은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중앙값 발표가 있었습니다. 6.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6%보다 조금 더 올라서 6.6%로 사상 최고치를 기대했고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앙값은 3.7%로 오히려 지난달 3.8%보다 조금 떨어지는 흐름 보여줬는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6.6%의 인플레이션 중앙값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임대료가 10.2%, 의료비가 9.6%, 그 다음에 휘발유가가 9.6%, 식품 가격 9.6%. 예,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중앙값을 6.6%로 만들었다. 자, 휘발유 값은 제가 보기엔 90달러대까지는 안 되고요. 90달러가 깨지고 80달러대로 접어들면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이란 소식이 들리질 않네요. 이란이 이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받아야 될 걸 다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기 전까지는 합의를 안 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즘 얘기 안 나오는 거 봐서는.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80달러대로까지 떨어진다면 갑자기 뭐가 생길까요? 5월달 50pp 오케이 받았고 6월달 50pp까지 거의 다 받았는데 요게 약간 약해질 수도 있겠구나. 중립금리가 2.5가 아니고 2.25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뀔 수는 있겠어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좀 반등을 하겠죠. 떨어졌던 기술주도 반등을 할 거예요. 시장은 어떤 이런 금리나 이런 문제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이 기준점이 달라지면 다르게 소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하시면 시장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뉴스도 얘기했고, 중국 얘기 드려야 되겠네요. 자, 중국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양적 완화를 이제 본격화할 것이다. 어제 중국 마감에서도 그 말씀드렸죠. 이게 돈 안 풀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 돈 안 풀면 같이 죽자는 얘기다. 아무리 봐도 그렇다라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M2 증가율이 전년 대비 9.7%, 예상은 9.2%고 2월 달도 9.2%인데 높게 나왔죠. 3월 신규 대출이 3억 1,300억, 3조네. 굉장히 3조 1,300억 위안. 네. 예상은 2조 7,500억 위안.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3월 신규 사회융자 총액은 4조 6,500억 위안, 예상은 3조 5,500억 위안. 1조가 넘게 사회융자 총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사회융자 총액 증가율은 10.6%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회융자 총액이 늘었다. 즉 시중의 돈을 중국 당국이 엄청나게 풀고 있다. 안 풀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중국 셧다운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중국의 셧다운을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돈풀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셧다운 때문에 긴축되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다가 이 돈이 얼마나 많이 풀린 것을 나중에 인식하게 될 때 의외의 버블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저희 각도기 TV의 전망이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거 열어놔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글로벌이 모두 안 좋아지겠으나 돈을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봉착함에 따라 우리가 코로나 때 살짝 경험했던 것처럼 돈을 엄청나게 풀 것이고 작년에 안 풀었으니까 더 많이 풀 수 있고 그래서 많이 푸른 것들이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의외로 들썩들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같이 고려하고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하고 중국의 코로나 셧다운 영향을 소화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1분기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보셨다시피 사회융자 총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이 도대체 언제부터 만약에 오늘 주식 시장에서 받아들이면 중국 시장에 바로 튈 수도 있어요. 이거 웬일이야. 야, 역시 돈 많이 푸네. 엄청나게 돈 푸네. 야, 이거 돈의 홍수가 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장이 바로 튀겠고, 아니야. 그것보다 셧다운이 훨씬 더 엄중하고 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시장은 조금 더 조정을 하겠죠. 어찌되었건 중국에서는 지금 호재와 악재를 같이 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